삼국지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장수가 조조에게 귀순한 사건일 겁니다. 도리어 후퇴하던 조조를 장수가 추격해서 공격했는데 조조가 단숨에 장수를 쳐서 항복을 받아냈고 조조군은 안중현에서 앞뒤로 포위되고 맙니다. 매복에 걸려서 패배합니다. 전투는 1승 1패로 가지만 이제 원소와의 대결이 급박해집니다. 장수가 조조한테 귀순한 것은 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임용환의 삼국지. 제가 이탈리아 답사 때문에 한 달 쉬었다가 이제 재기합니다. 좀 빨리빨리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수의 기순과 조조 가오를 획득하다입니다. 가오에 관해서는 제가 전에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장수가 조조에게 귀순한 사건일 겁니다. 그거를 또 받아준 것도 대단하죠. 아니야, 하여간 그게 다 놀라운 거죠. 자기 맏아들과 자기의 조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장수를 죽인 적장을 받아주고 뒤끝 없이 등용한다. 심지어는 전쟁터에 데려가서 함께 싸운다. 정말 쉬운 거 아니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사실은 조조가 받아준 것도 대단하지만 조조한테 항복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조조가 장수에게 죽을 뻔한 것은 197년 정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 그리고 198년까지 두 번이나 조조는 장수를 공격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후퇴하던 조조를 장수가 추격해서 공격했는데 조조의 전술과 가오의 책략이 빛을 발해서 서로 한 번씩 승패를 주고받습니다. 조조가 장수를 급하게 공격했던 것은 아들의 복수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장수가 있는 완성은 조조와 유표 세력의 경계선입니다. 유표는 장수와 불각은 불가원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유표가 원래 우유부단하고 현실 안주형인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유표에게 장수는 굉장히 귀중한 군대예요. 왜냐하면 이놈의 형주 군대는 양자강 남쪽에서는 막강한데 그 강 건너 땅에 발을 디디면 그냥 오합지졸이 됩니다. 이거는 이후의 역사에서도 무수히 반복이 됩니다. 그런 마당에 북방기병이었던 장수부대가 내려왔고, 얘들은 솔직히 단위 전력으로 따지면 조조의 기병보다도 더 대단한 애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표를 위협하는 세력은 조조고, 또 유표가 대권에 욕심이 있다면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조한테서 제일 가깝고 조조를 제거하기 쉬운 세력 중에 하나가 유표입니다. 그런데 장수가 왔는데 유표가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되니까 유표가 이제 욕을 많이 먹는데, 우유부단한 건 사실이지만 아무리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항상 잘못하는 게 제가 우유부단해서 못했어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유부단하다고 해서 다 우유부단하지는 않아. 급해서 화장실 갈 땐 뛰어 들어가세요. 우유부단한 사람도 어떨 때는 결단을 내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주저하다가 결단을 못 내릴 때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유표는 괜히 장수와 동맹을 맺어서 조조를 자극하게 될 거를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싸워서 깨트릴 마음은 없고 상대가 망하면 들어가서 주워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더욱이 조조는 원소와의 싸움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괜히 장수를 자기 편으로 만들면 조조가 자기한테 오지 않겠냐. 그러면 조조랑 원소랑 싸우다가 둘 중에 하나가 망해줘야 되는데 자기랑 조조가 싸우다가 둘 중에 하나가 망하거나 또는 자기가 망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장수를 내버려 둔 거죠. 그런데 조조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유표의 편이 될지도 모르니까 훅가닥 먹자. 그래서 또 전격전으로 먹어버리죠. 왜냐하면 시간 질질 끌다가 또 유표가 또 이게 입찰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몸값 올라가고 귀찮아지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조조가 단숨에 장수를 쳐서 항복을 받아냈고 여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격적인 동맹이 조조의 그 외도 사건으로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장수는 급하게 유표와 동맹을 맺습니다. 가오가 사신으로 활약했다고 하지만 유표도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죠. 이렇게 사태가 진전되는 거 보니까 장수를 도와서 적극적으로 조조를 공격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요 얘기까지는 지난 편에 말씀드렸고, 198년 조조가 장수 공격에 실패하다가 후퇴합니다.
이때는 유표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서 장수와 함께 공격합니다. 가우전에서는 이때 장수가 조조군을 추격하려고 하니까 가우가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런데 장수가 그 말을 안 듣고 출전했다가 이제 패배했다고 나오죠. 근데 항상 이게 문제야. 이렇게만 하고 내용을 안 써요. 사실 당시에 장수가 가우 말을 안 들을 만 했어요. 자세한 얘기를 쓰면은 사람들이 장수가 생각이 옳았다고 할 거니까 가우전에서는 그 얘기를 뺀 것 같아. 다 생각이 있다니까. 당시에 유표와 장수가 협력하면서 유표군이 조조군을 앞질러서 조조의 퇴로를 끊습니다. 그래서 조조의 후퇴 속도까지도 줄이게 만들죠. 그 사이에 장수군이 추격해 옵니다. 조조군은 안중현에서 앞뒤로 포위되고 맙니다. 이때 조조는 굴을 파서 수레를 숨기고 군대를 매복시킵니다. 장수는 당연히 조조군이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상황을 보니까 후퇴했다고 생각하고 급하게 공격해 오다가 매복에 걸려서 패배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조가 1승을 하죠. 장수가 깨지고 돌아오니까 가오가 다시 한번 공격해라. 이번엔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장수가 그 말을 듣고 다시 공격했다가 조조의 후위 부대를 깨트리는 전과를 올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전투는 1승 1패로 가지만 승리의 규모 자체는 조조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조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했느냐? 조조는 이렇게 말해요. 적군이 우리를 앞뒤로 포위해서 사지로 몰아넣는 바람에 우리가 이겼다. 이게 뭐 흔히 하는 얘기지만 뭐 배수진, 포위 이렇게 되니까 결사적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퇴로를 열어주고 이렇게 몰아서 잡아야 되는데 저 멍청한 놈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용기 100배에서 결사적으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조조가 그만큼 위험한 전투였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안중현 전투를 보면 이 승리가 단순히 조조군이 사지에 몰려서 결사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긴 건 아닙니다. 조조는 이 양면 공격을 당하면서 탈출할 작전을 이미 세워요. 그리고 안중현이 이 전략을 실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미리 다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퇴하면서도 지형 생각하고 작전 생각하고 상황 생각해서 미리 대비를 했던 거죠. 유표와 장수는 조조를 양쪽에서 압박하고 몰아세우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정작 전투는 조조가 선택한 장소에서 조조가 원했던 방식대로 싸우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원래 압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축구 할 때도 보면은 압박 잘한다. 점유율 높다. 그 점유율이 왜 높아야 되냐고. 압박을 왜 하냐고. 근데 압박만 하고 점유율만 높아. 정작 골은 못 넣어. 이런 게임 되게 많아요. 압박을 하는 이유 자체가 이건 뭐 론멜 이야기 뭐 무수히 나오지만 압박을 해서 상대가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줄이고 그리고 자꾸 코너에 몰리게 되면 그 경우의 수도 뻔해지니까 뻔한 수를 쓰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상대의 수를 예측하고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적을 격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유표군이 차단하고 장수가 쫓아가면서 압박은 했는데 정작 조조가 자기가 원하는 데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 이건 압박의 의미가 없는 거죠. 가후가 당신 지금 추격하면 패한다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록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가후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장군은 뛰어나긴 하지만 조조의 상대는 못 됩니다.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전투력, 뭐 기병 몰고 치고 이런 건 센데 종합적인 전술 운영 능력, 군대 운영 능력, 전술적 판단력 이런 거는 조조한테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조가 원하는 곳에서 싸우면 또 뭐가 달라지느냐? 장수는 원래 삼촌이었던 장제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거죠. 장제가 죽고 나서. 근데 장제는 동탁휘하에서 활약했던 유목 기병입니다. 여포, 장제, 이각, 곽사 이 네 명이 거의 동급의 막강한 군대였어요. 벌판에서 자유롭게 또는 기병으로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붙으면은 아마 무적일 겁니다. 실제로 여포도 그런 식으로 붙으니까 조조의 청주병을 박살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 무식하게 맞대결할 때 얘기고 다양한 병종과 지형을 활용해서 전술적 움직임을 통해서 전술적 기동을 통해서 싸우면 조조군의 수준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유표의 형주군은 수전에는 강하지만 양자강 이북으로 오면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조의 차단막 역할만 했을 것이고
장수는 자신의 유목기병 부대를 주력으로 단순무식하게 돌격했을 겁니다. 조조는 이를 예측하고 현란한 전술로 막아 싸웠던 거죠. 이게 제가 그냥 추측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기록이 간단하지만 무제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조가 매복해 두었던 병력, 보병과 기병을 풀어서 협공해서 장수를 크게 이겼다. 이게 짜증나게 간단한 기록이지만 어쨌든 이걸 갖고 유추해보면 매복으로 돌진해오는 장수의 예봉을 꺾고 혹은 적을 혼란시키거나 분리시킨 다음에 보병과 기병의 콤비 플레이, 시간차 공격, 제 생각에는 지형을 이용해서 장수의 군대를 썰고 보병으로 몰아치고 기병으로 습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섬멸하는 방식으로 승리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장수 입장에서는 2차 공격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조조군에게 타격을 줬고 조조도 위기 속에서 승리했길래 함부로 장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장수보다 급한 전투가 생깁니다. 동쪽의 여포 원술이었죠. 그 바람에 198년 여름부터는 거꾸로 이제 여포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포를 해치운 다음에는 이제 원소와의 대결이 급박해집니다. 덕분에 장수는 숨을 돌립니다. 199년 가을이 되면 원소와 조조는 일전을 한다는 자체가 명확해져요. 이미 조조군도 관도에 배치를 하고 양쪽이 전력을 기울여서 대회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전투는 다음해 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장수는 완전히 한숨을 돌릴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주제, 장수의 귀순이 바로 이 타이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99년 후반부에 원소와 조조군이 일전을 준비하면서 원소가 장수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자기와 동맹을 맺고 조조를 치자는 거죠. 장수군이 남쪽에서 자에서 유표까지 끌고 들어와서 조조를 치면 조조는 정말 큰일 납니다. 당시의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스펙상의 전력에서 원소와 조조군의 전력은 10대 1이었습니다. 물론 실제 그 정도는 아니죠. 남들이 보기엔 그래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조조가 너무 불리하죠. 조조는 뭐 사방의 적이고 원소는 배후에 있던 공손찬을 해치웠기 때문에 앞에 있는 조조만 해치우면 됩니다. 그러니 이게 진짜 10대 1이 넘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세상 누가 봐도 원소가 유리하고 여기에 장수가 뒤에서 치게 되면 조조는 정말 관도대전에서 거의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런 확실한 패가 왔는데 누가 이때 조조한테 가겠어? 원소한테 가지. 게다가 자기가 조조 아들까지 죽인 사람이야. 상식적으로 원소 편에 가는 게 너무 당연하고 조조한테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우가 조조한테 가자고 그래요. 가우는 뭐 처세의 천재라고 그러지만 사실 처세의 천재가 아니라 뭐 결과적으로 처세의 천재지만 이게 잘 돌아갔던 사람이야. 정말 현대 정치의 누구 같은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 생각도 했겠지. 예를 들면 장수가 원소에게 귀순하면 원소가 볼 때는 그렇지 네가 나 아니면 누구한테 와. 넌 조조한테 쫓겨서 나한테 온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장수가 공을 세워도 내가 네 생명을 구해줬는데 이럴 것이고 가우의 공이라는 건 그냥 없는 거고 너 그냥 장수 부하냐? 그래 이렇게 되는 거고 게다가 원소는 여포도 쫓아낸 적이 있지만 은근히 쪼존하다는 거를 알 사람은 다 알았고 그러니 가우 입장에서는 원소한테 가서 남는 게 없어. 그런데 조조한테 가면 조조 입장에서는 정말 천군만마죠. 이거는 장수가 나를 안 도와줘도 나를 공격 안 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몇만대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 안 되는 전략을 가우가 짜서 조조한테 와줬다. 이건 그냥 생명의 은인 구세주죠. 그뿐인가 이런 대단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놈이 어딨어 세상에. 그러니 이거 보통 놈이 아니구나 하고 등용해 줄 거고. 그러니까 가우 입장에서는 원소한테 가는 거하고 조조한테 가는 거하고 정말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장수를 속이고 죽여서 조조 편에 붙냐 이게 아니라 장수 자기가 솔직히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조조한테 가는 게 나은 거지. 그래서 장수를 설득해서 조조한테 갑니다. 아마 장수를 설득할 때는 뭐 이게 좀 추상적으로 됐지만 간단한 거죠. 지금 조조가 급하니까 당신이 온다 그러면 받아줄 거다. 그럼 장수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지금이야 당연히 받아주겠지만 끝나고 복수하지 않겠냐. 여기서 이제 가우가 지 욕심 때문인지 정말 예리하게 판단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다. 이게 이번에 원소를 깬다고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다. 어차피 조조는 평생 이 주변 세력하고 싸우며 세상을 통일해야 된다.
그런데 당신을 아예 죽여볼지는 모르겠지만 귀순을 받아줬다고만 해도 이 엄청난 메리트가 조조의 명성의 메리트가 될 텐데 나중에 죽였다. 배신했다. 이러면 안 받아준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설득했겠죠. 이렇게 돼서 장수가 조조한테 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아무리 가오가 똑똑하고 논리적인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참모의 의견을 들었던 장수도 분명히 훌륭한 결단이에요.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무식하니까 나 제갈량이나 가오 말만 들을래. 어떤 리더도 그렇게 안 해요. 더욱이 자기 생명이 걸린 건데. 또 옆에서 어느 꼬드겼겠지. 저건 가오가 지가 출세하려고 저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했던 얘기 했을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바본가. 원소한테 가보세요. 그러면 자오는 개털이에요. 근데 당신을 조조한테 기순시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가오만 떠요. 이런 얘기 안 하겠냐고.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평소에 참모의 말을 잘 듣던 리더도 자기 운명이 걸리고 자기의 삶이 걸리고 이랬을 때 함부로 결단 못 내립니다. 아니 아예 믿지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장수가 무식하니까 가오 말 듣고 아니요, 무식한 사람이 똑똑한 놈 말 더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수를 크게 칭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수를 살렸죠. 동시에 어쩌면 그 전에 너무 누가 봐도 이길 것 같은 전투를 가오가 질 거라고 그랬고 누가 봐도 포기했던 전투를 가서 이겼다고 하는 그 가오의 그 전략을 보고 또 그런 믿음도 생겼겠지만 아무튼 장수가 조조한테 귀순한 것은 가오의 판단력도 대단하지만 그 장수의 그 참모를 믿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참모를 믿고 목숨을 거는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장수도 보통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자기가 그래도 불안하니까 관도대전에서 아주 목숨 걸고 싸워서 큰 공까지 세웁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조는 장수를 제후로 봉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장수가 정말 승승장구하는데 이제 불운하게도 얼마 살지 못하고 7년 후인 2007년에 오한의 선비족을 공격하러 가다가 이제 병사합니다. 이렇게 돼서 장수와 가오와 조조의 이야기는 삼국지에 거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유비가 이렇게 했으면 비록 소설이지만 적벽대전 때 아두 집어 던졌다. 이게 이제 유비의 그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일화로 되어 있는데 아마 유비가 이런 거 했으면 아두 얘기는 저리 가라고 정말 어마어마한 칭송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조조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놈은 역시 무서운 놈이야. 물론 무서우니까 맞죠. 그리고 조도 착해서 그런 건 아니지. 근데 아무튼 사람들은 이걸 보고 조조를 더 냉혹한 사람으로 보죠. 이용 가치가 있으면 아들을 죽인 자도 용서하고 등용한다. 그 말은 뭐냐?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아들도 죽일 수 있다는 뜻이다. 어쨌든 간에 조조한테는 유비식의 명성을 안겨다 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조를 최악이 아니라 최고의 빌런. 지금도 조조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 조조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다. 이래서가 아니라 조조야말로 현대 세상에 하는 진정한 어쩔 수 없는 그런 리더성 아니라 이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얘기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은 사건도 유비한테 갔으면 유비의 인격이 되고 조조한테 오면 조조의 능력, 약간 무서운 능력이 된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수 이야기의 마지막 뒤끝이 하나 있어요. 삼국지에는 장수가 이제 오한 정벌하러 가다 2007년에 병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배송지 주석에 있는 위략이라는 책에 조비가 장수를 여러 번 이제 제발 좀 만나자고 부탁을 했대. 그래서 만났더니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네가 내 형을 죽이고 그러고도 나를 이렇게 대면하고 쳐다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했대. 그랬더니 장수가 이제 마음이 불안해져 가지고 자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는 진짜 사실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2007년이면 조조가 살아있을 때예요. 근데 조비가 불러다 놓고 너 형의 복수를 어쩌저쩌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그리고 조비가 자꾸 그 좀 너무 이상한 애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그렇게 무능력하고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조조보다 훨씬 못하지만 그렇게 무능력하고 막대모니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삼국지 배송지 주석에 있는 얘기가 소설에 많이 도입되고 소설에서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얘기는 정사보다 이 주석에 있는 얘기가 많아요. 왜 그럴까? 이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사람들의 어떤 대중적 마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작가가 드라마 쓸 때 작가는 원래 둘이 헤어지는 거, 하나가 죽는 거로 끝내려고 했는데 그걸 눈치를 채고 막 저기 들어오잖아. 둘이 살려서 결혼하게 해라. 근데 이제 또 그런 절차 없이 작가가 그냥 그렇게 하면 또 심파라고 욕 되게 먹을 테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대중적 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삼국지 정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이게 조조가 나쁜 놈인데. 그리고 저기 아들, 야, 저거 나중에 어떻게 뒤끝 장렬 했겠지.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이야기가 생기고 뭐 이렇게 각색이 되고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소설에서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뿌듯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나관중의 삼국지는 정사보다도 이 배송지 주석에 나오는 선배 작가들, 선배 소설가들의 덕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위략에 나온 얘기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요렇게 만나서 얘기한 것이 사실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주 만나자고 그랬다며. 그래서 만났더니 이 얘기를 해? 뭐 좀 이상하잖아. 아니 이 얘기 하려고 갈구려고 그렇게 만나자고 부탁을 합니까? 실제로 이런 말을 했고 이런 만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말은 이제 뭔가 이렇게 협박을 해서 너 내 편이 되라. 너가 나한테 잘 보여야 살 수 있다. 뭐 이런 오히려 의도였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조비 입장에서야 장수가 큰형을 죽여주는 바람에 자기가 이게 뭐 대권이라도 노릴 수 있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 조조가 죽을 때까지도 조비의 후계 자리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비는 그동안에 계속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우의 가치를 알아보고 당시에 이제 가우가 좀 잘 나가니까 이제 조조의 어떤 오리지널 세력들이 핍박을 해서 가우가 굉장히 몸조심하고 살았는데 가우를 다시 등용시켜 준 사람도 조비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장수를 쟤를 구박해서 죽게 만들어? 만약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뜻이 있었지 자살하게 하거나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봐요. 또 그랬다가 조조한테 무슨 변을 당했겠어.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리고 실제로 장수가 자살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 얘기는 처음부터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이 조비가 장수한테 이런 말 한 것까지는 사실인데 이게 실제로는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가 이렇게 와전이 돼서 장수가 자살한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신간인 박제가 시대를 앞서간 통찰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연, 학연, 부와 지위의 차별에 대해서 한이 없는 분이 없어요.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다. 근데 이제 앞에 거 모르겠는데 요 두 번째 말은 제가 살아보니까 틀렸어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알아봐서 집단으로 매장하죠. 더 무서운 차별이 있어요. 소위 집단지성, 애국심이란 이름으로 강요되는 천장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관습에 집착하고 변화와 두려움에 굴복합니다. 박제가와 이덕무,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세상을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관습에 따라 사는 사람과 빛나는 지성으로 뚫고 나가려는 사람의 차이에 관한 글입니다. 신분제가 있고 세국정책을 시행하던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지금도 통용되고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제가의 글과 생각에 대해서 쏟았던 비판과 말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통용되고 시행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역경을 뚫고 일어나는 인간 승리라는 관점에서도 세상을 꿰뚫는 지혜와 성찰이라는 관점에서도
여러분에게 이 책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2012년에 역사의 아침에서 간행했던 박제가 욕망을 거세한 조선을 비웃다를 다시 쓴 책입니다. 먼저 구매하신 분들에겐 죄송하기도 한데 그때 제가 좀 감정 조절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썼던 책 중에서 제일 감정 조절이 안 됐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 얘기할 때도 이 얘기하고 싶고 요 사건 있으면 또 이 얘기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중복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라고 나중에 편집할 때 막 이렇게 많이 고쳤어요. 이렇게 옮겨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틀려진다거나 이야기 순서가 틀려진다거나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평가해 주신 분들에게는 너무 감사한데 제 기준에서 마음이 불편해서 이번에 새로 썼습니다. 연도나 오타도 많이 수정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토리를 이제 시간 순서대로 써가고 교훈도 압축하고 그리고 제가 새로 찾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때 넣지 못했던 이야기들 새로 추가해서 페이지는 비슷한데 실제로는 한 30% 이상 고쳤고 전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박제가 개인의 이야기만 초점을 둔 건 아닙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상, 지금까지 많이 잘못 알려진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에 대한 세계사적인 해석, 정조의 개혁 등에 관한 부분 등은 조선 시대사를 공부하는 분들, 특히 조선 후기 사회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전쟁사의 삼국지, 동양 고전에 여러 가지 저술에 손을 대는데 저의 본업은 어쨌든 한국사죠. 앞으로 전쟁사는 물론이고 한국사, 조선시대에 관한 책들도 계속 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